매매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전세가 근처에 오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멈추고 완만하게 이제 전세가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네. 좀 한 2년 정도 지나면 네. 갑자기 전세가가 이상적으로 네. 갑자기 탁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그 소장님께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이라는 또 명절을 또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첫 번째. 네. 그래서 우선 요걸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전세가가 진짜 폭락하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을 우선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일단 임대차 3법 적용되는 시점에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폭등한 정도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겪었던 폭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처음 겪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전세난이라는 걸 겪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미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와, 그러니까 7, 8년 이상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져요. 그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세 물건이 아파트 1000세대가 있으면 한두 건씩 나오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여기를 돌아봐도 물건 하나, 저기를 돌아봐도 물건 하나,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맘 놓고 올리는 전세가를 어쩔 수 없이 임차인들이 그걸 받아 안아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4년, 5년을 다 못 채웠으니까 4년 동안에 일어났던 전세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던 전세난을 겪었는데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생기고 6개월 만에 오른 가격이, 오른 폭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전세난을 겪었던 그 오른 폭보다 컸다는 얘기예요. 6개월이 4년보다 컸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의해서 이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임차 물건에서 대체 상품이었거든요. 매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를 선택한 거고 임차 물건에서 대체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이제 이런 걸 받아 아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무리했구나. 왜냐하면 임차로 얻으면서 나가는 이 주거 비용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수준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실거주. 실거주니까.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손해만 보잖아요. 어쨌든 대출 이자나 막 이런 게 나가면. 근데 그때는 패닉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월급 받는 사람들의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비중이 그냥 2배, 3배 이상 늘어나 버리면 이제 다른 거를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선택할 거는 뭐냐면 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밖에 없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 가겠다 하는데 마침 뭐가 지금 생기고 있냐면 금리가 급등해 버린 거죠.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폭등 상황, 전세가 폭등과 매매가 폭등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임차인들이 갈아타기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었던 사람들이 무주택자잖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우리 2020년, 21년 영끌했다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차인의 지위에서 자가로 변한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미. 폭등장에서. 원래는 그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가야 되는데 임차인에서 자가로 갔잖아요. 무리를 해서 그냥 사버린 그렇죠. 거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전세가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과 또 여기서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로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원래 상황에서는 월세는 선택 영역 밖이었습니다. 전세를 갔다가 여기서 탈락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월세였어요.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러 선택해서 월세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수가 줄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세로 갔던 사람들이 월세로 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 수요가 더 급감을 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감당을 못 하는데 수요가 없어졌고 그 수요마저 분산이 되는 거죠. 와. 이게 한꺼번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폭등할 때 이제 투자자들이 뭘 했었냐면 옛날에 이게 2017년도의 갭 투자 현황과 2021년 2년도에 이제 갭 투자 현황이 좀 다른데 2017년도 16년 17년도의 갭 투자자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갭 투자에 막 나섰어요. 그러면 자, 갭 투자의 형식이 뭐냐면 실거주했던 사람의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전세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높게 맞춰야 내 돈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써놓고 전세를 맞추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써놓고 그래서 보통 잔금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두고 세입자를 맞추는데 그 기간 안에 세입자를 못 맞출 것 같으면 원래 이제 전세가를 높게 내놨다가 안 맞춰질 거 아니에요. 잘 그러면은 급하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이 임차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임차를 못 맞추면 잔금을 못 치르잖아요. 날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전세가를 낮추는 겁니다. 낮춰서 임차인을 빨리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그냥 자기 돈. 그렇죠. 자기 돈 내는 더 이제 메꾸는 거죠.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문제는 2021년도의 투자자들은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폭등을 했잖아요. 매매가가. 폭등을 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금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의 갭 투자가 되느냐?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전세가를 높게 맞춰야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전세가를 높게 맞추면 임차인이 잘 안 구해집니다. 안 구해질 때 어떤 선택을 하냐?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그 전세가는 고수를 해요. 네. 대신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그냥 잔금을 먼저 치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 공실 투자. 공실 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빈집인데 매물 이 전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 공급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매가가 또 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누적돼서 공실은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근데 이게 숨겨진 공급인 거예요. 숨겨진 공급.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락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못 버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전세 매매 뭐 할 거 없이 매물이 막 급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세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금 돌려주고 막 역전세, 역월세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집값이 그래도 이렇게 좀 주요 지역들,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지역들 보면 많게는 막 50%까지도 빠지고 네. 한 20-30%까지 빠진 것 같은데 네.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전세가율이고 미분양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세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네. 매매가랑 이게 갭은 네. 어떻게 보면 더 벌어진 거 아닌가요?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매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20-30% 떨어졌는데도. 네, 떨어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가는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지지하면서 안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있으면 뭐가 떨어뜨리면 그렇죠. 더 밑으로 떨어지려다가 얘를 막고 안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게 있으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전세가 근처에 오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멈추고 완만하게 이제 전세가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떨어질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떨어질 때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매매가가 뭐 20%, 30%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좁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질 공간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공간이 유지되니까 이 떨어질 공간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는 네.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 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네. 좀 한 2년 정도 지나면 네. 갑자기 전세가가 이상적으로 네. 갑자기 탁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수준에서 네. 5%씩 올라가는 정도만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죠. 그건 왜 그렇게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거는 뭐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겼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이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 기간으로 이제 활용되는 게 첫 번째는 옛날에는 임대차가 보호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되다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보호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짧다 해서 2년 동안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2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될 때 그때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30%가 폭등해 버립니다. 전세가가. 그럴 때가 있었구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2년마다 반복되느냐? 절대 없었어요. 그냥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원래 흐름, 원래 전세 흐름, 시장의 흐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뭐 서서히 움직이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임대차 3법이 네. 상승장이 나오지 않고 하락장이나 뭐 이렇게 좀 전세가가 잡혔을 때 네.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나오면 되게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네.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소장님 만날 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 맥락에 따라서 네, 네. 상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 달리 네, 해석할 줄 맞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 네. 맥락적 사고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그러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제가 비판했던 거는 제도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제도는 적용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매매가도 폭등을 했는데 전세가마저 오르면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전세가 오르는 건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말 급하게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뭐냐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건 부작용이 크다 지금 하면 부작용이 커서 난리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냥 지금은 전세가 오르는 거 참고 그냥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진짜 써야 된다라면 전세가가 안정됐을 때 쓰면은 부작용도 좀 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제도로서 자리를 잘 잡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났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진짜 전세가 폭등도 겪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장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제도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근데 이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더 한 거예요. 필수품이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건 사실 임차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고 이제 지금 2년 지나고 4년 이제 3년째 맞이하고 이제 4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응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상한 이런 폭등 현상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적응이 되면 그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급변하는 상황은 별로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서서히 누적되고 서서히 줄어들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시간적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매매가 전세가의 그 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뭐 주요 단지에서 뭐 1, 2억 이렇게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찍혔다 해도 네. 이 상승장을 올라가기에는 말이 안 된다. 저변에 그렇죠. 이런 원리가 네. 있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상승으로 생각을 다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실거주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유리하냐면 전세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전세가 실거주 해결하기엔 너무 좋아요. 그러네요. 강남 가서 지금 7, 8억이면 국경 네. 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내 돈 적게 들이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가서 4년 동안 한 7억, 8억에 살 수 있는데 그걸 20억, 25억을 주고 네. 사야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 당연히 전세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게 확실해야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시장이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밑에서 받쳐줘야 시장에 에너지가 생기면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거주하는 게 자산의 손실만 가져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보면 전세 거래가 전월세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거래가 나온 거죠. 매매 거래는 굉장히 많이 축소됐고 전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게 뭐냐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주거를 무조건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이걸 매매로 해결을 하는 게 좋지만 하락장에서는 임대로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들 임대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네. 이게 갭이 너무 커버리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가 좀 꺼려질까요? 그렇죠. 아, 대중심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쌓여 있는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최소한 8, 9명은 상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한두 사람만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4에서 5사람들은 뭐 그냥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제 한 3, 4사람 정도는 하락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승으로 지금 동반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써주셨잖아요. 네. 그게 죽은 고양이가 죽을 때도 한번 튀어오른다는 건데 되게 이게 번역을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게 네. 좀 다가오기도 하네요. 지금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